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절대로 차에 태우지 마라. 부산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헤어진 첫사랑이나 떠오를 것이지. 예전 회사에서 카풀을 해줬던 형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다. 벌써 6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 것 같다. 그 형과 나는 교대 시간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 형이 퇴근 때 나를 자주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러다 서로 약속이 없거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면 술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작은 기찻길을 건너면 제법 빨리 갈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먼 길로 돌아서 나를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 얻어 타는 주제에 뭘 따지냐 싶어서 묻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좀 친해지고 나서는 1시간이 넘게 차 안에 앉아있는 것도 답답한데 거기다 멀리 돌아가는 형이 답답하게 느껴져 형에게 말했다. 형님, X시장 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전에 일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간다. 뭔 일인데요?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 형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날도 집에 들어가 봤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형에게 한잔하고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자주 들르던 작은 단골집에 가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참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내게 물었다. 수야, 니는 귀신 같은 거 믿나? 라고 시작해 그제서야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딱 1년 전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3교대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몇 조, 심하면 몇 달씩 1시간대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2교대는 오후 3시 반에 투입돼서 주간조와 근무를 하다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 혼자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 체제였다. 그날도 형은 일을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웬 예쁘장한 여자 하나가 손을 흔들더란다. 형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나 싶어 그냥 지나갔단다. 2, 3분쯤 가고 있으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뒤를 봐도 뒤에는 형의 차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을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의구심이 들어 차를 세웠단다. 여자는 차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물었다. 저 형 극장까지만 태워주실래요? 형의 집과도 가깝고 가는 길이라 형은 타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옆이 아닌 뒤에 타는 것이었다. 형은 조금 불쾌했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불안해서 그런 거니 하고 넘어갔다. 여자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형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보자 말을 걸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까 그쪽 분 태우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 차 잡으려고 서 있던데. 네. 여자는 말끝을 흐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너무 조용해서 룸미러로 뒤를 흘끔 보니 여자가 자고 있는 거였다. 형은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 해보려던 꿈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시장 쪽 철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털털거리더니 철길 위에 서버렸다. 형은 시동을 다시 켜봤지만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은 다급함에 차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어 철길 밖으로 밀어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타 시동을 걸어보려는데 곧 기차가 도착한다는 의미로 땡땡하며 울리는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것이다. 형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고 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가버렸다. 형은 그 난리를 부렸는데 깨지 않고 자는 여자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해서 룸미러로 그 여자를 흘끔 봤다고 했다. 흘끔 흘겨본 아주 순간이었다.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고 했다. 형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여자의 지심이 느껴지더란다. 형은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여자가 최대한 룸미러를 안 보려고 앞만 보고 달려 여자가 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형은 다 와서도 두려움에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건조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며 내려서 골목길로 걸어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형은 그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우습게도 일주일 후 형의 어머니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조퇴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때가 10시 30분쯤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속력을 내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 뒷자리 탔던 그 여자가 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다시 서서 똑같은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놀랍고 두려웠지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며 자기 최면을 걸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거기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속력을 내서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형은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건 정말 내키진 않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머니 용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어 고민 끝에 형은 그 기찻길로 가기로 했다. 기찻길 입구에 다가가는데 땡땡 하는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왔고 형은 초조한 마음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니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지며 한숨 한번 내쉬고 극도로 올랐던 긴장감을 내려놓으며 앞을 쳐다보는 순간 형은 기절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찻길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 안전바 앞에 서더니 입으로는 씩 웃으면서 눈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다. 영화에서 무서운 거나 귀신을 보면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90%는 거짓말이다.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나면서 몸은 엄청난 긴장돼서 딱 굳어버린다. 형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다. 기차가 지나가고 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형은 앞에 그 여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급히 페달을 밟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고 했다. 형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헛걸 본 거다 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차를 타던 안 타던 그 길은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며 나에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차를 얻어 타라는 사람은 절대 차에 태우지 말라고 내게 충고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내가 나고 쭉 살아온 우리 동네라는 점이다. 지금도 그 여자가 내렸다는 곳 바로 근처에 PC방에 앉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밖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잘 보지 않는 형의 이야기이다. 5년 전 추석 전 휴일이었다. 토요일인데도 밀린 일이 많아 저녁까지 일을 해놓고 벌초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큰 집으로 바로 출발을 했다. 주말이고 추석 바로 전 휴일이라 그런지 차는 막히고 시간은 흘러나른 어두워지고 형은 점점 피곤해져서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했다고 했다. 4시간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11시가 조금 넘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어두운 시골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차로 30에서 4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였는데 가로등도 없는 곳이라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길이었다. 형은 너무나 졸렸지만 길도 험하고 어두워서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서 속력을 냈다고 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오른쪽 길가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초등학교 4, 5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이다. 형은 차를 세워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고 마침 아줌마가 가는 곳이 우리 큰 집에서 걸어서도 2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라 형은 흔쾌히 그 모자에게 태워다 주겠다고 말을 했다. 아줌마는 뒷자리에 아이를 앉히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다. 아이는 지쳤는지 이내 잠들었고 아줌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한참 가고 있는데 형은 졸음이 쏟아져 꾸벅거렸다. 아줌마가 형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고 살짝 흔들었는데 형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운전 중에 졸다가 갑자기 깨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형이 그렇게나 놀라며 정신을 차린 이유는 아줌마의 손이 얼음장처럼 너무나 차가워서였다고 했다. 많이 피곤한 모양이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부산서부터 운전해 왔으면 많이 피곤할 만도 하다. 형은 자신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를 아세요? 아줌마는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내가 너를 몰라. 막내 조카 아니야? 맞습니다. 어째 아십니까?
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많이 봤다. 그런데 어째 오늘은 혼자만 왔니? 엄마는? 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그래? 그러면 동생은? 예. 동생은 바빠서요. 바쁘기는 합천대 꼴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거겠지. 예. 아줌마는 대답이 없었다. 형은 너무나 찜찜했다. 하지만 형은 동네 어귀 평상에 앉아 엑슨의 아들아이가 큰아버지 보러 왔나? 하시며 안부를 묻던 동네 할머니분들을 떠올리며 워덕 몇 가구 안 되는 동네라 알아보셨나 생각했다. 큰 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할 때쯤 결국 사달이 나버렸다.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하던 형은 마을 입구 양갈래길에 좌회전을 하다가 서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버렸다. 형은 깜짝 놀라 옆자리 아줌마를 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십니까?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단다. 그때였다. 쿵. 뒷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고개를 돌려 아이가 타고 있는 뒷자리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형을 쳐다보며 히히하며 아이는 장난스럽게 웃고 있더란다. 그때 옆자리 아줌마가 아이에게 다그치듯 보통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웃지 마라. 형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이후 들려오는 아줌마의 한마디. 아직 안 끝났다. 형은 온몸에 털이 삐쭉 서버릴 만큼 얼어버렸다. 안 가나? 아줌마가 형에게 말했다. 예. 형은 허둥지둥하며 차에 빼려고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단다. 그때 아줌마가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오너라.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더니 앞으로 마구 뛰어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형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백미러에 걸려있던 염주를 손에 쥐고 불경을 외웠다고 했다. 그때 뒷자리에서 피식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길 옆에 있던 논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형은 차를 버리고 어떻게 뛰어갔는지도 모르게 달려 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했다. 형은 어머니와 내게 항상 귀신이 어딨냐고 잘못 보고 착각한 거라고 말하곤 했다. 특히 나에게 내가 겁쟁이니까 네 눈에만 그런 게 보인다라고 비웃곤 했었는데 형은 이날과 얼마 후 대구 팔공산에 놀러 갔다가 차에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던 여자 귀신을 보고 난 후엔 두 번 다시는 나를 비웃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임수. 오랜만에 황금 휴무를 맞아 시골 큰 집에 벌초 겸 인사드리러 갔다. 오래간만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다. 황금 휴무라 출발 전날도 아버지와 술 한 잔 걸치고 오늘 새벽부터 4시간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다고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친척들이 워낙 많은 편이라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도저히 한숨 잘 수 있는 짬이 나질 않았다. 게다가 나는 미혼녀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아기를 돌볼 줄 알아서 둘째 고모의 아기는 또 고정적으로 내 무릎에 앉혀져 있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요 몇 년 사이 출산한 고모들이 덜어있어 애기들 울음소리도 한몫했다. 식구들이 올해도 시집 안 가나며 달달 볶아 격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자 더욱더 잠이 필요했다. 아 머리야. 나는 조금이라도 자고 싶었고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러 다녔다. 우리 큰 집은 방이 화장실 두 곳을 포함하지 않아도 총 7개이다. 친인척이 워낙 많은 데다가 찾아뵙는 빈도가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많다. 게다가 새로 태어난 식구들이 자꾸 생기니 모든 식구들이 돈을 조금씩 보태서 4년 전에 확장 공사를 들어가 평수 하나는 기막히게 넓어졌다. 유일하게 집안 어른들과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닿지 않는 빈방을 찾았다. 가벼운 이부자리를 펴고 눕자마자 아라는 탄식이 나왔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푸념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30을 넘어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 대상으로는 많이 고민된다. 외모도 출중하고 사랑하는데 재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미래 계획이 불확실했다. 요즘은 결혼 비용도 장난 아닌데 그새 잠들었나 보다. 간질간질거려서 깨보니 웬 애기가 내 무릎에서 놀고 있다. 뭉툭한 코와 눈썹이 별로 없는 것 보니 작년 초에 출산한 넷째 고모의 아기가 틀림없다. 자식 고모 닮아 못난이라도 애기는 역시 귀엽네. 라는 생각도 잠시뿐.
갑자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서 급하게 고모, 고모.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거실 쪽은 고요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벌초 갔어야 할 시간인데. 아무래도 내가 항상 운전을 도맡아 했으니 피곤한 사정을 이번에도 알아서 그냥 자는 거 내버려 두고 고모 애기를 맡겨놓고 갔나 보다. 다 좋은데 내가 부모도 아니고 매번 참 하긴 올 때마다 이런 적이 덜어 있었으니까 이제 애기랑 놀아줘야만 했다. 차라리 깨워서 벌초를 데리고 가지. 참고로 아기 울음이 제일 질색이다. 그래서 애기와 마주보고 하는 것이 일명 도리도리. 애기들이 이거에 껌뻑 죽는다. 도리도리 왼쪽.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자 애기도 왼쪽으로 따라서 휙 돌리더니 까르르 하며 좋아한다. 도리도리도리 오른쪽. 이렇게 계속 5분을 했다. 애기들이란 참 단순해서 할 때마다 새롭고 재밌는가 보다. 슬슬 목이 뻐근해 오기 시작했다. 도리도리 왼쪽. 까르르. 도리도리 오른쪽. 까르르 잘 따라하는데. 도리도리 오른쪽. 모르고 오른쪽이라 말해놓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나 애기는 여태 말귀는 못 알아들으면서 내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을 따라했나 보다. 그런데 난 그때 이상한 걸 느꼈다. 나와 애기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아기 뒤에 있는 거울 속의 애기만 오른쪽을 돌린 채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서 내 눈치를 보는 낯선 놈의 얼굴을 보았다. 아차, 우리 넷째 고모 이번 명절 때 안 왔는데 누구니? 세 번째 이야기, 땀 대신 피. 난 건너편의 선택시를 향해 뛰어가 친구들의 인사를 들으며 택시에 올라탔다. 내 집 주소를 말하고 살짝 내려진 택시 창문으로 손을 간신히 흔들며 인사를 하고 싸늘한 찬바람에 얼른 창문을 올렸다. 술만 먹으면 오한이 든다. 몸을 움츠리면서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핸드폰이 잡혔다. 아까 찍은 사진들이 생각나서 폰을 꺼내 사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내 입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을까? 기사 아저씨가 거울을 슬쩍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는 게 느껴졌다. 순간 머쓱해서 의자에 등을 기대어 괜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술기운 빌어서라도 기사님에게 말을 걸어볼 마땅한 소재를 고민했다. 결국은 소심한 내 성격을 탓하면서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촌동네 특유의 주황빛 가로등과 낡은 건물의 불빛이 지나칠 때마다 내 얼굴이 창문에 비쳤다. 어디에다 내려주면 돼요? 정문 입구에다 세워주시면 돼요. 난 이때다 싶어 침묵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이나 던져보았다. 늦게까지 운전하시려면 피곤하시겠어요. 기사 아저씨도 미소로 화답하면서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봤다. 내 손님 3명인가 태운 것 같은데 벌써 한밤중이네요. 저도 이제 그만 들어가야죠. 이런 총동네에 택시 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부 버스를 타고 다니지.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난 화들짝 놀라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러자 밝은 화면에 두리번거리는 친구의 얼굴이 보였다. 마트에 들어왔어. 야, 나 걔 무서워. 혹시 장기 매매범 아니야? 심각해 보이는 친구의 얼굴에 나도 덩달아 무서워졌다. 경찰에 신고를 해. 아니면 어쩌려고. 장기 털리는 것보다는 낫지 임마. 친구는 모르겠다는 듯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무엇이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야, 전화 끊지 말고 진짜로 나 따라오는 건가 한번 봐줘. 조심해라. 친구가 다시 어두운 골목을 걷기 시작했고 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작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어느새 긴장해서 그런지 목에 땀이 나는 것 같았다. 친구가 몇 걸음 가자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쑥 튀어나와 친구의 뒤를 천천히 쫓아가는 게 보였다. 나도 모르게 업하고 숨 참는 소리를 냈다. 친구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화면을 다시 자기 얼굴로 돌렸다. 내 심각한 표정을 봤는지 친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야, 내가 마트에서 나오니까 누가 숨어있다 나온 것 같은데. 친구가 눈을 그렇게 크게 뜬 건 처음 봤다. 진짜? 다시 한번 봐봐. 아직도 따라와. 친구는 다시 카메라를 자기 뒤로 돌렸다. 그 사람은 아직도 따라오고 있었다. 야야, 내 얼굴 봐봐. 야, 누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긴 한데 나도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가족 아무나 불러.
친구의 가로등에 불빛에 흔들리는 친구 얼굴은 이제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야, 뒤에 진짜야? 진짜야 임마. 어디 가게 같은데 들어가 있어. 아니 그게. 그런 별이 진짜냐고. 자, 다 왔습니다. 난 부랴부랴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놓은 지폐를 꺼내 건네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친구에게 외쳤다. 진짜라고 임마. 친구가 미치겠다는 듯 자기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말했다. 아니, 나 말고. 네 뒤에 뒷좌석 위에 사람 머리 3개 혹시 진짜냐고. 난 친구의 알 수 없는 말에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직 떠나지 않는 택시를 바라보았다. 라이트조차 켜지 않는 초록색 번호판의 택시.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택시에게서 간신히 눈을 떼고 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니, 난 아까 밝은 데서 봐서 그런가 무슨 쿠션인 줄 알았어. 근데 어두운 데서 보니까 사람 머리처럼 생긴 게 3개 있더라고. 마네킹인가 생각했는데 막 머리카락 엉켜있고 피 같은 것도 묻어있고. 야 임마, 너 괜찮냐? 친구를 따라오는 듯한 사람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손님 3명인가 태운 것 같다는 기사의 말과 그리고 마지막 손님인 나를 떠올렸고 택시를 탔을 때 한겨울에 조금 열려있던 뒷좌석 창문은 환기를 위한 것인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곤하지 않으시냐는 나의 질문에 미소를 짓는 택시기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난 밝은 화면 속에 연신 괜찮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괜찮은 것 같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통화 종료를 누르고 녹화한 영상을 들고 한 화면에서 일시정지를 눌렀다. 큰 화면에 친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아래 작은 화면에는 내 뒤에 분명 사람 얼굴 셋이 각자 이상한 각도로 보였다. 땀이 흥건한 목에 손을 갖다 대었다. 아니 술만 먹으면 오한 들어 추위에 벌벌 떠는 나에게 무슨 땀이 이렇게 많이 날까? 손을 보니 땀 대신 피가 흥건했다. 그제야 술이 깬 것 같았다. 4번째 이야기, 합숙괴담.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내가 14살 태권도장에서 합숙할 때 일이었는데 그냥 발차기 연습하고 품새 연습하다가 어두워지면 도장 바닥에 침구를 펼쳐놓고 단체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그랬거든. 그때도 무슨 서열이 있었는지 중3형들은 맨 안쪽에서 자고 우리 중1들은 맨 바깥쪽 태권도장 현관문 쪽으로 오질조밀하게 모여서 자는데 너희 그거 알지? 공중 화장실 문 보면 밑부분이 뚫려 있어서 벌목 밑이 보여서 지나다니는 게 보이는 그런 현관문이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바람이 싸하게 들어와서 선배들이 짬순대로 그렇게 위치를 정해서 관례처럼 내려왔었나봐. 어쨌든 내가 그날은 바깥 중에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현관문 바로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 새벽 3시쯤 됐을까? 왜 그럴 때 없어? 오줌이 마려운 것도 아니고 인기척 때문에 깬 것도 아닌데 그냥 새벽에 눈 떠질 때. 그때 내가 그랬어.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진 거야. 내가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워있으니까 눈을 뜨면 현관문 밑틈으로 복도가 보이잖아. 그 새벽에 복도에서 사람 발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누가 돌아다니지 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했다. 근데 바로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 뭔가 섬찟해서 다시 보니까 발이 5개인 거야. 2개면 한 사람, 4개면 2사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개. 너무 이상한 거야. 더욱이나 맨발로 그때부터 잠이 확 깨버려선 계속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었어. 뭐지? 저건 발이 1개만 달린 사람이 5명이 있는 것 같아. 발바닥부터 발목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 발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5개가 따로따로 기괴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현관문 앞만 자꾸 배회하는 거야. 그때였어. 그중 하나가 딱 멈췄어. 그러다 나머지 4개의 발바닥이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하나 멈추고 이런 식으로 몇 분 간격마다 하나씩 멈추는 거야. 결국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발만 깽깽이 뛰듯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섭고 기괴해서 보기 싫어도 눈을 못 감겠더라. 새우점 그 자세로 얼어서는 쳐다보고 있는데 현관문 밑틈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멈췄어. 바로 내 눈앞에. 그러다가 내 바로 앞에 있던 발이 물고 나무를 살려는 것처럼 위로 들리더니 빛에 값된 얼굴이 뚝 떨어졌어. 5번째 이야기. 데자뷰. 경호는 야자를 째고
집에서 게임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탄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경호의 몸을 스친다. 기분이 좋은 경호는 잠시 눈을 스르르 감아본다. 그때였다.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뒤집히더니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바닥에 꽂힌다. 경호는 버스가 잠시 뜨면서 도는 것까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 난생 처음 와보는 온통이 하얀 이상한 곳이다. 마음이 편안하다. 근심이란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다. 김경호 2012 5월 12일 사망. 원래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가파른 내리막길이 널 여기로 데려올 줄은 몰랐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말했다. 제가 죽은 건가요? 경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넌 죽었어. 아이따운 여인은 웃으며 말한다. 사방은 온통 하에서 제대로 못 봤지만 경호는 여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낀다. 전 어떻게 되는 거죠? 경호는 자기가 죽어서 생긴 슬픔이나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침착할 뿐이었다. 세 가지 길이 있어. 세 가지 길이요. 하나는 죽기 전에 상황으로 가서 김경호로 쭉 사는 거. 가서 또 버스 사고로 또 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내가 죽었던 기억과 이곳에 온 기억을 다 없애고 운명을 바꿔. 그때 죽지 않게 할 거야. 넌 내가 새로 얻은 생인지 모를걸. 그리고 늙어 죽었거나 자살을 했으면 이 길을 택할 수 없어. 대가는 뭐죠? 에이, 대가 따윈 없어. 건강히 살아서 나중에 늙어 죽어서 다시 여기로 오면 되는 거야. 여인은 장난스럽게 말한다. 두 번째 길은 뭐죠? 구할. 다시 태어나는 거지. 좀 부러게 살다 간 사람들은 이걸 택하더라고. 경호는 침을 꼴깍 삼켰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부자 자식으로 태어날지, 가난한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세 번째 길은요? 안식. 늙어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더라고. 그냥 편안히 영원히 쉬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군요. 내가 이 세 가지 길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지. 경호는 고민에 빠진다. 여인은 고면한 경호를 보더니 활짝 웃고 말을 잇는다. 넌 죽기 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요? 넌 아직 팔팔하잖아. 전 학원도 싫고 학교도 싫고 하기 싫은 일 투성이에 파묻혀 살아가는 고등학생인데. 에이, 경호, 넌 장애아로 태어난 애다. 불우한 가정 속에서 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은 못 봤나 봐. 경호는 잠시 생각해본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가자 경호는 창밖을 보고 생각한다. 어라? 이 내리막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데자뷰네. 창밖으로 햇살이 내려와 경호의 얼굴을 따스히 비춘다. 여섯 번째 이야기. 호랑이. 회초리가 공중에 올라가더니 이도령의 종아리를 후렸다. 네 이놈. 두 번 다시 보덕산에 갔다간 그땐 다리 뭉둥이가 부러질 줄 알 거라 이놈. 도령은 울먹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마을 동무들과 보덕산에 올라가 전쟁놀이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린 것이 화근이었다. 보덕산 호랑이 몇 마리가 내려와 사람 몇 명을 물어 죽여. 마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 호랑이들을 쫓아낸 게 6개월 전이었다. 울 아버지가 보덕산에 올라가지 말한다. 이도령은 동무들 앞에서 삐질삐질 말했다. 호랭이 때문에. 야야,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이도령은 동무들 앞에서 기가 확 죽어버렸다. 난 호랑이 따위 무섭지 않아. 울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지. 호랑이 따윈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도령은 자신을 무시하지 말란 듯이 거하게 말했다. 그럼 한번 저기 사당으로 가봐. 저기도 호랑이가 나온다고 들었어. 동무 한 명이 손을 펴 사당을 가리켰다. 부덕산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 낡은 사당이었다.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가서 호랑이 좀 잡아와. 한아이가 말하자 이도령은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도 남자라고. 그래. 내가 가서 호랑이를 때려잡을 거야. 너희들 똑똑히 봐. 하면서 땅에 놓인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사당으로 간다. 야야, 정말로 하네. 간이 부어올랐나 봐. 동무든 사당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는 이도령 뒤를 졸졸 따라갔다. 사당은 가까이 보니 더 음산하고 괴기했다.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나와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 같이. 이도령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11살 먹은 놈이 무슨 수 호랑이를 때려잡냔 말이다. 다리가 떨릴수록 나뭇가지가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더욱 세게 잡았다. 내가 호랑이 때려자 잡는 거 잘 봐. 이도령은 벌벌 떨면서 사당 문을 확 열어 젖혔다. 사당 안에는 어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란 이도령은 뒤로 자빠질 것을 문고리를 잡고 겨우 뱉었고, 동무들 몇 명은 나 살려라 도망갔다. 누구요? 이도령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어봤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백발의 노인은 입을 연다. 내 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뭔 줄 아느냐. 벼랑간 노인의 소매에서 사람의 손이 아닌 커다란 호랑이의 손이 나오더니 이도령의 어깨를 후렸다. 날카로운 호랑이의 발톱은 가냘픈 이도령의 팔을 잘라버렸고, 이도령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누군가 뺨을 때리자 잠에서 깼다. 울고 계시는 아버지와 하인들이었다. 그 상한 꿈을 꾼 괴로구나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이도령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핀다. 이게 웬일인가. 사당 입구였다. 자신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쥐어져 있고 그제야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찌된 일인지 팔은 자신의 몸뚱이에 멀쩡히 붙여져 있었다. 이놈아 이놈아. 그늦게 오시는 아버지가 의아한 이도령은 아비가 우는 까닭을 몰랐다. 이도령이 나뭇가지를 쥐고 사당 입구에 도착한 순간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 이도령은 실신한 것이다. 놀란 동무들은 나 살려라 도망쳐 어른들께 전했고, 헐레벌 뛰어온 이도령의 아버지와 하인들이 와보니 호랑이가 이도령의 어깨를 혀로 쓱쓱 핥더니 그냥 가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이도령은 어른이 되어 부덕산에 해범사라는 절을 지었다.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절로 지어 갚는 것이 아닌가.